이번 시간에는 단위와 과학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생각입니다. 겨울에 자주 먹는 호빵 얘기네요. 한 호빵이 자꾸 툭툭 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네,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자꾸 치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붙어서 서로의 모습이 엉망이 되죠. 친할수록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완벽한 계획보다 불확실한 오늘의 실행이 낫다. 언제 우리는 계획을 실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계획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일을 그냥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계획이 완벽해질 때쯤이면 이미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서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당장 시험해보고 수정해 나가는 린 스타트 방식이 현대 사회에 더 올바른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튼 대전차군단의 유명한 패튼 장군도 오늘 적극적으로 실행한 계획은 내일 완벽한 계획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획을 언제 실행에 옮길 것인가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법칙에서 우리는 A의 영승이 1이고 A의 음수승이 A의 양수승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두 개의 수의 동류항의 곱은 두 개의 지수의 합으로 표현된다고 했고 동류항의 나눗셈은 지수 간의 뺄셈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m승의 n승 형태로 되어 있는 거듭제곱형은 두 개를 곱하는 지수로 나타나게 되고 두 개의 수에 대한 지수승은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했죠. 이때 B분의 A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각각의 n승이 배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항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이것은 변수의 지수가 0이 아닌 자연수, 즉 범자연수라고 하는 것들의 항의 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다항식의 연산은 덧셈 뺄셈일 경우에는 동량끼리 연산을 한다고 했고요. 곱셈 나눗셈끼리는 개수끼리 계산을 하고 그리고 동일한 밑을 갖는 변수끼리 서로 계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쌀의 양을 재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쌀의 양을 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앞에 놓여진 쌀의 개수를 세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 다 셉니까? 현실적이지 못하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쌀의 양을 재기 위해서 홉, 돼, 말 등의 부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조그만 용기가 홉, 돼, 말을 잴 때 사용했던 그런 기본 용기들입니다. 여기에 쌀을 채우고 자를 가지고서 평평하게 밀면 한 홉, 한 돼, 한 말이 각각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는 쌀의 양을 잴 때는 이런 부피보다는 킬로그램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쌀을 살 때 보면 20kg짜리 한 포대 또는 10kg짜리 한 포대 형태로 되어 있는 무게 단위를 사용을 하죠. 현재 와서는 마트에서 고기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g 단위로 가격이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했었죠. 이렇듯 어떤 물질의 양을 잴 때 기본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각종 물리량에는 단위들이 있고요. 그러한 단위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단위계, 유닛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표준 단위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CGS 단위계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CGS라고 하는 것은 센티미터, 그램, 세컨 해가지고서 CGS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쓰이는 그런 CGS 단위계도 사용이 했는데 이때 이 각각의 1cm, 그 질량에는 1g 이렇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 단위, 베이직 유닛이라고 하죠. 초기에는 이 CGS 단위계하고 MKS 단위계라는 게 보통 같이 사용이 많이 됐었는데요. 공학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와서는 MKS 단위계가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MKS 단위는 길이에는 미터, 질량에는 킬로그램, 시간에는 세컨드, 초를 사용하는 것이 MKS 단위계입니다. 그리고 이 MKS 단위계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준 단위계를 우리가 SI 단위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I는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영어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영어로 보면은 International System of Unit에서 단위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SI 단위계에는 7개에다가 1개가 추가된 총 8개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에는 MKS 단위인 길이, 질량, 시간의 미터, 킬로그램, 센티미터하고 그리고 전류의 기본인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인 켈빈, 그리고 물질량인 몰, 광도인 칸델라 등이 있고요. 보조 단위로서 각을 재는 때 사용하는 레디안이 있습니다.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 데는 다양한 단위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길이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 표준으로 되는 MKS 단위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때 거기서는 우리는 미터가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터에다가 앞에 보조 단위인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 이외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됐던 것이 야드 파운드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넘어가서 사용이 됐는데 사실상 야드 파운드법은 지금 현재 거의 미국만 사용하고 영국도 거의 미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드 파운드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들어본 바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인치라든가 풋,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이면 feet라고 보통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yard, 그 다음에 mil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그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인치는 2.54, 피트는 약 30cm, 그 다음에 야드는 약 0.9m, 마일은 약 1.6km 정도가 되는 그런 양인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즉 중국, 한국, 일본의 경우에는 척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치라고 보통 한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자, 한자로는 척입니다. 그 다음에 한간, 한정, 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됐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걸로 보면 치라든가 한자 등 자가 있는데 자는 한 약 30.3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리가 보통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우리가 10리 정도면 약 4km 정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보면은 해리해서 바다에서 재는 거리를 의미하는데 요 N마일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거 한 1.8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런 곳에서 사용되는 길이의 단위로서는 광년이 있습니다. 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리는 거리죠. 광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간이 아니라 거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파섹 해가지고서 공전해서 약간의 어떤 그 시차가 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그런 파섹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약
1파섹은 약 3.26 광년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기타 MKS 단위계에서 파생해가지고서 표준처럼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옴스트롱이라든가 페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그 원자의 단위에서 사용되는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크기들을 이렇게 보통 쓰기도 합니다. 기타 그 질량에 있어서는 그 MKS 단위계에서는 킬로그램 당연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드 파운드법에서는 파운드라든가 온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1파운드는 약 4.5kg 정도가 됩니다. 온스는 약 28g 정도 되고요. 그 척근법에서 우리가 근처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돈 이렇게 돼 있죠. 한자로는 전입니다. 이게 10분의 1량에서 한 3.75g 정도가 되죠. 금의 단위를 따질 때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량이라는 단위도 사용을 했고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봤던 단위는 근이 되겠습니다. 근은 약 600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단위도 과거에는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거 약 3.75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시간 단위에서는 우리는 시간 단위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고요. 대부분 다 표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초가 기본 단위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분, 시, 일, 월, 연 이런 건 뭐 우리 다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기타 천년의 단위를 나타내는 밀레니엄이라든가 세기 단위에서 100년 단위 그리고 이제 은하년 해가지고서 약 2억 5천만 년 뭐 이런 시간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와 질량 그리고 시간 이외에 기타 물리량 표현에서 보면 SI 단위계에 추가가 됐던 전류의 암페아, 온도의 켈빈, 물질량의 몰, 광도의 칸델라 등이 있었고요. 기타 온도에서는 섭씨와 화씨가 있었습니다. 각각 그것을 처음 제안을 했던 셀시우스, 페런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섭씨, 화씨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면적으로는 평방미터나 아르 같은 SI 단위계에 해당하는 그런 단위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야드 파운드법의 에이커나 제곱마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척근법에 보면은 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한 평은 약 3.3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부피에서도 보면 SI 단위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터라는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센티미터 보통 이제 cc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도 이제 부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야드 파운드법에 따른 배럴이라든가 갤런이라든가 액량 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사용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액량 온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미국의 세제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만 사용이 되죠. 그 위에 이제 파인트라고 해서 보통 술 한 잔 이렇게 따질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두승법에 따른 것들로 아까 봤던 홉, 돼, 말, 섬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아마 돼가 많이 사용이 될 텐데요. 한 돼는 약 1.8리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SI 단위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로서는 뭐 전하량, 주파수, 힘 등등등의 많은 단위들이 SI계에 속하고 있는 그런 단위들로 보입니다. 앞장에서 보았던 이렇게 수많은 단위가 있다 보니 서로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단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건데요. MKS 단위계에서의 기본 단위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m라는 게 왜 1m일까요? 네, 이것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정리이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건데 정의가 되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을 이렇게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m가 왜 그 정도의 길이냐? 그건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에 와서는
1m의 길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세히 보면요. 2억 9,900만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빛의 거리를 우리가 1m라고 정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적도에서 북극점까지의 거리를 100만 킬로미터로 정하고서 1m는 그 거리에 1000만 분의 1로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1000만 분의 1로 정의한 그 거리를 갖다가 금속 원기로 만들어가지고 1m를 딱 정하고 이것이 1m다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현대적인 정의로 바뀌었을까요? 사실상 적도에서 북극점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본 결과 그것이 딱 10,000km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금속 원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온도라든가 뭐 습도라든가 이런 환경에 따라 가지고 계속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1m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렇게 다소 복잡한 형태의 1m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게 된 거죠. 무게 1kg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딱 놓고서 이것을 1kg이라고 했을 건데 지금 현재는 백금 90%와 그리고 이리듐 10%로 섞여진 화금을 가지고서 1kg의 원기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게 1kg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섭씨 4도씨의 물 1리터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1kg의 정의였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다른 환경에 따라 가지고 1kg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변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된 것이고요. 1초의 정의는 더 복잡합니다. 보면은 영어로 막 써 있는데요. 이거를 풀어보면 세슘 133이라는 원자에다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쬐었을 때 진동수가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1초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정의를 위해서 1초의 정의를 현대적으로 다시 만든 건데요. 원래 1초의 정의는 하루를 쪼갠 거죠.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1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분은 60초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정의에 의해서 86,400분의 1 데이를 갖다가 우리가 1초라고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위를 알면 물리량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길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죠. 그래서 1m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1m씩 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갖다 우리가 구한다면 그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1m 곱하기 1m죠. 그래서 m이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미터 제곱. 그래서 넓이는 미터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입방체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것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터가 3번 곱해졌다. 그래서 미터 3승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 나누기 초가 되죠. 그래서 미터 퍼 섹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의 단위가 되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하는 양이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눈 그런 거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단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사례는 1999년 4월 15일에 중국 상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추락사고인데요. 단위를 혼동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즉 항공관제사가
조종사에게 1500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미터 단위를 비행기가 피트 단위로 잘못 이해를 함으로써 잘못해서 이게 추락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1999년 9월 23일 발생했던 나사의 화성 탐사선 폭발 사고도 하나의 예인데요. 이것이 그 수년간 걸쳐서 화성 탐사선이 도착을 했는데 이것이 나사에서 제트 추진하던 그 연구소에서 미터와 야드를 착각함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그런 사고라고 합니다. 단위의 중요성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본 강좌에서는요, 과학적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표준 단위를 보는데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단위에 붙여서 사용하는 접두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거듭제곱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10의 m승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거는 a라고 하는 숫자를 소점의 오른쪽으로 m만큼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는 0으로 채우고요. 만약에 여기서 m이 음수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6789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0의 3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수점을 세 자리 오른쪽으로 옮겨서 점을 여기다 찍은 것이 그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8과 9 사이에 점을 찍은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나눗셈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를 음수로 해가지고서 위에서 봤던 바와 같이 자리 이동을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곱셈을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275라는 수가 있는데 10의 1승을 곱한 거죠. 그러면 소수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에 5 다음에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리를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 곱하기니까 이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서 0을 채워서 2750이 되겠고요. 0.18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0.18은 0.18 곱하기 10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두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두 자리를 옮기니까 소수점을 여기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18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2.4 곱하기 1000승인데 1000승은 10의 3승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세 자리를 이렇게 옮기고 여기에 0, 0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옮기다 보면 24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43 곱하기 0.1, 0.1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요. 소수점이 지금 여기 있던 거를 어디로 옮겨요?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는 4.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나눗셈이네요. 자,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죠. 3.14를 15로 나누면 결국 여기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요 소수점을 어디로 옮기나요?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0.314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0.48에 나누기 100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2승을 나누는 거니까요. 결국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소수점을 두 자리 이렇게 바꿔주는, 옮겨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004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1을 나누기 1000을 했으니까 10의 3승으로 나누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점을
왼쪽으로 세 자리 옮기는 그런 형태가 돼서 0.0201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나눗셈, 곱셈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예제 어떻게 되나요? 10의 5승과 10의 2승을 곱하는 거니까 밑이 같지요. 그러니까 10의 5승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10의 7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수를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10의 1승이 되겠고요. 역시 지수의 값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10의 3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 것은 10의 1승에서 10의 3승을 빼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10의 5승에서 10의 4승, 5에서 4를 뺀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두 번은 두 개, 분모와 분자가 같으니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과학적 표기법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10의 m승의 표현으로 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요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놈이 절대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소수일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의 정수 부분이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과학적 표기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요. 먼저 4.7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표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에 있는 수의 정수 부분이 4.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과학적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표현 형태는 비슷한데 앞에 있는 수의 정수 부분을 보면 0이죠.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 표기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4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 곱하기 뭐의 몇 승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이게 밑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 표기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2.7 곱하기 10의 0승 정확한 과학적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4 곱하기 10의 4승인데 이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수 A에 해당하는 그런 수의 정수 부분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표기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수의 정수 부분 8이죠. 그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정확한 과학적인 표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나누기 10의 3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과학적 표기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맞겠죠. 이건 과학적 표기법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인 수로 변환을 해보죠. 자, 3.6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그러면 이 소점을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이쪽으로 해서 4자리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이 3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 소점을 왼쪽으로 2자리, 그래서 0.028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거고요. 1.1 곱하기 10의 0승, 0이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그대로 1.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 소수점을 이쪽으로 5자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옮겨서 마이너스 0.000069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9.7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소수점을 이쪽으로 6번 옮겨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7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과학적 표기법으로 변환해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285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이 어디 찍혀야 되나요? 네, 여기 찍혀야 되죠.
여기 찍혀야 되니까 여기에 2.85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0.007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소수점이 여기에 찍혀야 되죠. 그래서 세 자리를 옮긴 형태가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곱해져야 되고요. 9.1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이 완벽하지요. 그래서 10의 0승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000 요거는 소수점이 어디 찍혀야 되나요? 여기에 찍혀야 되니까 여기에 찍혀야 되니까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 옮겨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의 4승이 곱해져야 되고요. 요거는 소수점이 어디 찍혀야 됩니까? 여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역시 과학적 표기법으로 변환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소수점이 앞에가 여기가 찍혀야 되니까 이 앞부분은 3.7 곱하기 10의 1승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3.7 곱하기 10의 6승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것은 소수점이 여기 찍혀야 되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을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지수를 더해서 3 곱하기 10의 1승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표기법에서의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수는 가수끼리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지수는 지수끼리 덧셈 뺄셈을 하면 그냥 답이 나오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셈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곱셈은 가수인 4와 2를 곱하고 10의 지수인 2와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개를 곱하고 2개는 더하고 해서 8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마찬가지로 3.7과 2.5를 곱하고 곱하기 10의 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25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8.4 곱하기 5.1을 하게 되고 거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 10보다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4.368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야 과학적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는 가수끼리, 지수는 지수끼리 해서 지수의 덧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3 곱하기 5-2가 돼서 1.5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수의 뺄셈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앞부분이 정규화돼서 표현이 돼야만 과학적 표현법이 되죠. 그래서 2.4 곱하기 10의 1승을 10의 마이너스 1승을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2.4 곱하기 10의 1승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수는 가수끼리, 지수는 지수끼리 정리를 해서 하면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2승이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앞부분에 있는 가수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SI 단위계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얘기 계속했던 바와 같이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광도는 칸델라, 물질의 양은 몰, 온도는 켈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단위로부터 유도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유도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이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미터 퍼 세크라고 했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1초에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속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걸 갖다가 뉴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킬로그램과 함께해서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이 유도 단위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1뉴턴의 힘을 가지고서 1m를 이동시킬 때 사용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단위로 보면 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뉴턴 미터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초당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그 줄을 초로 나눴죠. 이거를 갖다 우리가 와트라고 합니다. 1초당 얼마나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와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단위들이 연결되어서 이 기본 단위들로부터 파생되어서 쭉 나온 것들을 이쪽에 있는 것들을 갖다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유도 단위를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 물리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 단위만을 가지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리량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그런 경우에는 앞에 접두어를 붙여서 10의 마이너스 몇 승 또는 10의 몇 승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접두어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SI 접두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SI 접두어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것은 킬로가 있죠. 킬로는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1000에 해당하는 것이 킬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것이 메가 있었죠. 이건 10의 6승이 되겠고요. 기가 10의 9승이 되겠고요. 테라 10의 12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데이터의 양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서 데이터의 양을 따지는 데 있어서 페타라는 10의 15승, 엑사라고 하는 10의 18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위에 제타나 요타 같은 것들도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은 페타나 엑사 같은 것이 가끔 신문지상에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의 지수를 갖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센티라는 거 많이 썼었죠. 센티라고 하는 것이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센티미터 하면 100분의 1미터죠. 1미터를 100분의 1로 쪼갠 게 센티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시라고 하는 건 데시리터 뭐 이런 표현할 때 10분의 1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썼었고요. 그 다음에 밀리는 10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고요. 최근에 미세한 그런 공정을 따지면서 나노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12승에 해당하는 피코 정도까지는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범위에 내려가면 fem토나 아토, 잽토, 육토 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10의 3승의 누승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접두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떤 수와 10의 3승의 거듭제곱형, 즉 369, 12 또는 마이너스 369 등으로 되어 있는 10의 세제곱의 거듭제곱형으로 바꾸고서 그것을 SI 접두어로 치환을 해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즉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암페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때 SI 접두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형태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앞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3승 나눠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 앞부분은 0.56이 되겠고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로 바뀌니까 밀리암페어 해서 0.56 밀리암페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뒤에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얘는 앞부분은 5.6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겠고, 그래서 앞부분은 560이 되고 뒷부분 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560 마이크로 암페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SI 접두어를 기본 단위로 변환하는 것은 뭐 거꾸로 하면 되겠죠. 접두어를 10의 거듭제곱형으로 바꾸고서 평상수로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다음을 평상수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0 마이크로 세컨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크로 세컨드 어떻게 해요?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 넣어서 0.0022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68kΩ이라고 했습니다. 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이니까 그대로 표현해서 이거는 68,000옴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0mA라고 했습니다.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3승에서 0.03A 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25kHz다 라고 하는 것은 킬로라고 하는 건 10의 3승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25,000Hz가 되겠죠. 접두어를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mA를 마이크로암페어로 바꾸라고 했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일단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모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2만 마이크로암페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0 마이크로암페어를 밀리암페어로 바꿔라.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0.45 밀리암페어라는 것을 갖다 구할 수가 있겠고요. 680kΩ을 메가옴으로 바꿔라 했으니까 이 킬로옴을 메가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부분보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0의 3승 옴은 10의 6승 옴이다 해서 0.68 메가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01 마이크로페럿을 피코페럿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것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앞부분은 이렇게 만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만 피코페럿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 있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갖다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체에 전압이 걸리면 저항에 반비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요 양단자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고 그 사이에 R이라고 하는 저항체가 있다고 하면 이때 요 저항체를 흐르는 전류 I는 이 저항값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의 값은 R분의 V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전기 회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법칙 중에는 옴의 법칙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저항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저항의 합을 우리가 가지고서 전체적인 회로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항체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직렬 연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면 토탈 저항은 각 저항의 값을 합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어떤 전류가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저항을 누적해서 받겠죠. 그래서 저항의 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의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어떤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고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게 되겠죠. 어디로 제일 많이 흐를까요? 저항이 가장 적은 쪽에 제일 많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양단, 이쪽과 이쪽의 양단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보면은 저항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의 합이라고 하는 토탈 저항은
각각의 역수를 더한 것의 역수만큼의 저항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병렬 저항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저항 말고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컨덕턴스라고 하는 그런 말도 가끔 쓰는데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의 역수를 갖다 전기 전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전차 저항을 구하는 문제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저항 R1과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저항과 컨덕턴스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전체 저항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두 개의 저항의 역수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그대로 표현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대로 표현해서 통분을 했고요. 통분한 것을 갖다가 여기 그 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해서 그대로 계산하니까 10.8kΩ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됐네요. 그리고 컨덕턴스라고 하는 건 저항의 역수니까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해서 이것을 역수를 취하니까 96 마이크로 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저항이 3개이네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저항과 컨덕턴스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갖다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역수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것을 각각을 구한 겁니다. 각각을 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전체 답은 옴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8.14밀리분의 1옴, 그래서 123옴이다 라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컨덕턴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의 역수니까 이렇게 해서 8.1 밀리옴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컨덕턴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자회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로직 게이트들을 기존에 우리가 잠시 AND, OR, NOT 이 세 개를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그런 로직 게이트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버퍼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ND라는 것이 있죠. NAND라고 하는 것은 AND에다가 not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AND라고 하는 것이 A와 B가 각각 0001, 10, 11일 때 각각 11, 0011, 0001이라고 하는 요 값을 가지는 것에 반해서 요 NAND라고 하는 거 이걸 인버팅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1110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갖는 놈을 NAND 게이트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노아라고 하는 것은 오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아가 이렇게 0111이라고 하는 그 출력을 갖는 데 비해서 노아라고 하는 것은 1001에서 반전되는 것을 갖다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익스클루시브 오아는 이렇게 플러스에다 동그라미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을 때 1이 되는 놈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것에 반전이 되는 게 익스클루시브 노아 해가지고 이퀴벌런스라고도 하는데요. 두 개의 입력이 같을 때 1이 되는 놈으로 해서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버퍼는 NOT 게이트가 두 번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논리 회로, 즉 컴퓨터와 같은 그런 디지털 회로를 갖다 꾸미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들입니다. 모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D, S, T라고 쓰면 이걸 우리가 모션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D는 S 곱하기 T다 이고요. S는 D-T다 이거죠. T는 D 나누기 S다 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게 모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속도와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모션 트라이앵글로 표현한 건데요. 비슷한 거를 전기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옴의 법칙을 이런 트라이앵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VIR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놈은 V 나누기 R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R은 V 나누기 I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음의 법칙에 대한 트라이앵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모션 트라이앵글을 응용한 그런 예가 보이네요. 1시간에 400m 트랙을 30바퀴를 도는 철수와 25바퀴를 달리는 영희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철수는 결국 400m짜리 30바퀴를 1시간에 3600초 안에 도니까 이게 3.33m/s가 되겠네요. 그리고 영희는 같은 방법으로 해서 2.77m/s가 되는 거고요. 재근이는 90초를 10초에 달리고 영조는 110m를 1초에 달린다. 각각의 속도를 측정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90을 10으로 나눈 재근과 110을 11로 나눈 영조를 따져보니까 영조가 10km/s로 속도가 빠르네요. 자, 이봉주의 보스턴 마라톤 기록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니까 보통 100m를 달리는데 평균 18초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100m를 18초로 달리니까 약 5.56 정도의 5.56m/s 정도의 평균 속도를 가지게 되네요. 이런 100m를 18초로 달리는 속도로 42.19km를 뛰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까 봤던 그 모션 트라이앵글에 보면은 S는 D over V 해가지고서 몇 초가 걸릴 것인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40.19km를 5.56 m/s로 나누니까 7,594초. 그래서 이게 2시간 6분 34초가 걸리네요. 지금 현재 마라톤의 세계 기록이 2시간 0분대인가 그렇죠? 그러면 100m를 대략 평균 한 10초, 17초 정도에 막 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라토너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를 용지에 풀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미니 페이퍼를 작성해서 마찬가지로 키스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